삶을 사는 데는 소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꼭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바로 자신의 기분 전환을 위한 소비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다든지 기분이 울적하다든지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면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소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쇼핑몰을 둘러보게 되고 맛집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동안 우리가 사실 기분 전환이 실제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위들은 잠시 그 기분을 잊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이때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뭔가 갖고 싶은 리스트를 본다든지 맛집 리스트를 볼 때 우리는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도파민은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상을 얻을 때 받는 물질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기대할 때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은 우리의 각성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높이고 그리고 활력을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도파민의 작용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리스트를 보고 쇼핑을 하고 기대할 때는 기분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피곤했었던 것에서 벗어나 활력이 생기게 되고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몰입하고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지속성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볼 때는 잠시 우리가 기분 전환이 되지만 이런 기분을 부정적으로 만든 원인들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나를 덮치게 되고 잠시 기분 전환되었었던 데에서 다시 또 안 좋은 기분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분 전환용 소비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게 되고 오히려 이걸 골마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소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 중에 이런 기분 전환용으로 하는 소비는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때로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전환도 필요하죠. 문제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소비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마음속을 살펴보면은 되게 우울하거나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도파민 시스템의 기능 저하입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저하가 돼서 내가 해야 할 일 앞에서 집중이 되지 않고 의욕이 나지 않고 활력이 나지 않는 것이 우울 불안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한다든지 소비할 거를 찾아본다든지 할 때 도파민이 어떻게 보면 분비가 되고 각성도가 올라가고 집중력이 올라가고 활력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마치 이런 방법이 우울과 무기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분 전환용 소비가 만약에 반복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의 심리 상태가 우울 불안이 기저에 깔려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을 드리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하신 분들이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사실 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쇼핑몰들 그리고 쇼핑 회사들은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을지를 계속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심리학, 뇌과학적 지식들이 어떻게 하면 소비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지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런 지식들이 소비자를 유혹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별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사고 싶어 할지 어떤 것에 충동적인 소비를 할지를 AI가 분석을 해서 맞춤형으로 소비자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뇌과학적 지식 그리고 AI 기술이 결합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충동적인 소비, 기분 전환용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비해서 우리는 사실 그저 충동을 억제하자, 참자, 절약하자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충동을 억제하고 쇼핑을 참는 거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뇌과학적 지식을 겸비한 AI 기술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과 연합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분 전환용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분 상태가 온전할 때 소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우울하거나 지치거나 할 때 소비하기보다는 내가 아침에 활력이 났을 때 내 컨디션이 좋을 때 어떤 소비
소비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걸 소비할 때 내 스스로 결정을 하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고민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 가족들과 상의를 하면은 훨씬 충동적인 소비 그리고 기분 전환용 소비를 막고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쇼핑 중독은 다른 중독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쇼핑 중독을 하면서 즐거움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경험들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 혹은 도파민이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자극이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은 다른 중독 행위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중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점점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기능 저하가 되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에서 도파민이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 누군가를 만나는 거, 운동을 하는 거, 취미 생활을 하는 거, 이런 행위들로는 더 이상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 즐거운 일, 취미 생활에서도 따분함,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행동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들고 우울, 불안을 해소하게 만드는 데 비해서 중독 행위들은 일시적으로 즐거움과 기력을 높이고 몰입을 유발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울, 불안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독 행위에 더 우리가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점점 더 그분의 삶은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게 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뇌의 다양한 부위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뇌부위는 측좌핵이라는 뇌부위인데요. 이 뇌부위는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질 때 참 좋겠다, 기대되는 마음이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물건을 사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위는 섬엽이라는 부위입니다. 섬엽은 사실 이제 고통을 느끼는 뇌부위인데요. 어떤 물건의 가격을 보면은 이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보고 어떤 고통을 인지하게 되어서 이 측좌핵과 섬엽 사이에서 중간에 싸움이 있게 되죠. 갖고 싶은 마음과 이걸 내가 가졌을 때 고통받는 것 사이에서 충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전전두 피질이라는 부위입니다. 이 전전두 피질은 이런 물건의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을 하고 이런 물건을 샀을 때 잃어버리는 것들의 가치를 비교를 하면서 과연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사지 않고 참는 게 좋은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뇌의 세 가지 영역들이 서로 경쟁도 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물건을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을 산 다음에는 도파민 시스템이 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주문했다고 했을 때 기대만큼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게 느꼈다, 기대만큼 정도다, 그러면 사실 도파민은 분비되지 않고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상외로 맛있다, 이런 경우에는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은 강화되고 반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죠. 반대로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음식이 맛이 없는 경우에는 도파민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은 이제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음식을 주문하는 사이에도 우리 뇌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작용을 함으로써 살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산 뒤에도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긍정적인 소비를 위해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곳에는 돈을 아낄지언정 책을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책을 사서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면은 이전의 나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성장한 나 자신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를 성장시키는 행동, 행위들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것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기 전에 이 소비가 기분 전환용 소비인지 혹은 나의 삶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구분한다고 하면은 소비는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활력을 가져다주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하는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한 행위부터 가장 불행한 행위까지 이렇게 쭉 리스트를 했는데요. 그 중에 1등에서 5등까지를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동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 1위는 사랑을 나눌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운동할 때, 3위는 대화할 때, 4위는 놀 때, 5위는 음악을 들을 때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제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행복감을 주는 행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얼마큼 행복함을 느끼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1위에서 5위까지를 정해놓고 그걸 기약을 해둔 다음에 내가 뭔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나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행동들을 찾아서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실에 많은 분들이 우울하다 하시면서 오시게 됩니다. 그분들의 성향들을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억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직업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서비스직, 그리고 의료 종사자분들, 그리고 민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기쁜 척, 혹은 친한 척, 혹은 착한 척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울증에 쉽게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상황적으로 이런 감정을 통제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나게 하는데 마이크로 매니지를 한다든지 이거를 화를 낼 수가 없다 보니까 꾹꾹 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아이 엄마들입니다. 아이 엄마들은 아이를 돌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상대로 화를 낼 수도 없고 꾹꾹 참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눌러야 되고 억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자신의 이런 억압된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할 여유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사실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로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든지 혹은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쁘거나 혹은 그럴 시간이라든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감정들을 오랫동안 억눌러야 되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 노동을 하신다든지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를 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 이런 걸 해소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진료실을 많이 찾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우리 뇌가 결국 지치게 되고 쉽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게 됩니다. 우울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많은 분들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 삶이 조금 버겁다, 내 앞에 닥쳐진 일들이 힘겹다,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이런 막막함을 호소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우울하고 힘든 것이 실제로 우울증 때문인지 아니면은 내 앞에 닥쳐진 이 어려운 상황들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저 이 우울증을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이렇게 우울한 거야 혹은 무기력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과 상황에 의해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하는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주일 동안 자신의 기분 상태를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에 직장에 나갔을 때는 내가 무기력하고 우울한데 주말에 쉬고 있을 때는 활력이 돋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러면은 사실 상황, 직장 생활에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우울증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도 내가 무기력하고 우울한데 주말에도 여전히 무기력하고 우울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재밌고 즐거운 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 이러면 사실 상황보다는 우울증에 의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볼 수가 있는 것이 엄마들, 아이들과 있을 때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과 있을 때는 좀 힘들고 집안일 할 때는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서 친구들을 만날 때는 다시 활기를 찾는다. 이러면 사실 상황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에 있을 때도 힘들지만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만나더라도 별로 즐겁지가 않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럴 때는 사실
사실 내가 처한 상황보다는 우울증 때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울감, 무기력감, 의욕저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살다 보면은 한 번씩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 가다가 호전이 되거나 좋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나아지지 않고 2주 연속으로 지속이 된다 할 때 우리는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우울증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는 이 증상이 우울증 때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다른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이게 우울증 때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우울증은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뇌부위마다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뇌부위인 좌측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의 감정을 조율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지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우울해지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회복하게 되죠. 하지만 이 감정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회복이 원활하게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되고 회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감정 조절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관찰이 되고 작은 일에도 조금 쉽게 화를 내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편도체의 활성화입니다. 편도체는 불안과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뇌부위인데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러한 부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우울증 환자분들은 쉽게 불안감, 긴장감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와 같은 거는 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잘 때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도파민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도파민을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보상물질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재밌는 것을 봤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든지 할 때 나타나는 물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도파민은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얻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기대할 때 나타나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 나무 꼭대기 위에 있는 바나나를 발견했다고 했을 때 이 바나나를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 도파민을 분비를 하게 만듭니다. 분비된 도파민은 우리 뇌의 각성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의 집중력을 높여서 몰입을 이루게 되고 의욕과 활력을 높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보상을 획득할 확률을 높여주게 됩니다. 문제는 우울증 환자분들은 이런 도파민 시스템이 약화가 되어 있어서 필요한 순간에 도파민이 나와서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 되게 되고 해야 될 일 앞에서 의욕이 나지 않게 되고 하루 종일 졸리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엽 기능의 저하, 그리고 불안, 긴장감을 일으키는 편도체의 활성화, 그리고 도파민 시스템의 기능 저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우울증의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릴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경험, 이거를 이제 정서적 결핍이라고 하는데요. 정서적 결핍은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우울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먼저 이런 정서적 결핍이 있을 때는 감정 회로가 쉽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쉽게 불안해진다든지 쉽게 공포감을 느낀다든지 같은 자극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쉬운 감정 반응들은 결과적으로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좀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은 부모한테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정서적 결핍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 정서적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학습이 원활하지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우리 뇌는 BDNF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이 인자는 우리 신경세포의 성장, 연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서적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인자의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하고
연결되고 회복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 회로의 활성화, 그리고 감정 조절의 학습의 어려움, 그리고 BDNF 인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서적 결핍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울증의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포함한 여러 질환들은 유전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울증의 경우에는 실제로 30-40%의 요인이 유전적인 요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우울증이 있다 하면은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2배로 늘어나고, 부모님 2분이 모두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혹시 나 때문에 혹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울증의 위험이 나 혹은 자식한테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질환은 다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우울증을 경험을 하고 유전적인 소인들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지만, 이 우울증을 관리하고 그리고 다루는 방식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앓게 되면은 우울감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치료를 경험을 하면서 어떤 치료가 자신한테 효과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우울감, 우울증을 관리하는 노하우 방법들을 자녀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으면은, 비록 유전적인 소인들을 자녀들이 물려받더라도 우울감, 우울증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기력은 너무 오랫동안 놔두는 경우에는 사실 치료가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회로가 계속 활성화되면은 그 회로는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 뇌는 굉장히 다양한 도로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도로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1차선에서 2차선, 4차선, 8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회로는 많이 쓰면 쓸수록 더 활성화되고 굳어지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무기력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무기력 회로 시스템이 하나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 무기력을 이겨내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1-2주 전부터 좀 무기력하기 시작해서 오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 치료라든지 적은 용량의 약물만으로도 이 무기력이 쉽게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수개월간 무기력을 경험하거나 혹은 몇 년 이상 우울감을 경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약을 쓰더라도 굉장히 많은 용량을 써야 될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을 경험할 때는 원인을 빨리 찾아가지고 가능한 일찍 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무기력한 상태를 오래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 뇌에 우울 모드, 무기력 모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힘든 상황이 되면은 이 무기력 스위치나 우울 스위치가 켜져서 쉽게 무기력해지고 쉽게 우울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과 우울감은 가능한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기력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뇌의 변화는 크게 한 2가지 정도의 변화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피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회피회로가 조금 처음 들어서 낯서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피회로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 피해야 된다,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내는 뇌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무기력한 경우에는 이런 회피회로가 너무 세게 작용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게 만드는, 멈추게 만드는 이 브레이크가 강화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 앞에서는 우리의 움직임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또 낭떠러지 앞에서 나도 모르게 몸이 굳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편도체가 이 상황이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보내는 뇌의 신호인데요. 이런 신호 덕분에 우리는 사실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나의 행동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라든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고, 이 회피 신호를 더 자주, 더 별거 아닌 상황에서도 일으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이 매우 안전하고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도체는 회피 신호를 보내서
뇌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어렵게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이런 도파민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우리 뇌에서 집중력을 높이고 각성도를 높이고 의욕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가지고 도파민 시스템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이런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지 않게 되면은 내가 해야 할 일, 하고자 하는 일 앞에서 집중이 되지 않고 기운이 없고 자꾸 어떤 일을 미루거나 회피하게 됩니다. 이런 도파민 시스템에 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것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굉장히 도파민을 지속적으로 분비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도파민 시스템은 무한한 것이 아니어가지고 계속 이런 도파민이 분비가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도파민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필요한 순간에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피 회로의 활성화 그리고 도파민 시스템의 기능 저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이나 우울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힘들더라도 이 무기력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잘 찾아보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난 그냥 운동할래, 비타민제 먹을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쉬운 방법들은 사실 이제 무기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내가 어떤 요인 때문에 무기력한 건지 우울한 건지를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는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힘조차 얻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스스로 이것을 다 견뎌내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기만 하더라도 내 앞에 닥쳐진 상황이나 어려움 등이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무기력과 우울감의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나한테 닥친 문제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